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의 별명은 여여문입니다. 남자 별명이 왜 여여문이냐고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열여자마다 않고 활짝활짝 마음의 문 열어졌죠. 지갑의 문 열어졌죠. 문이란 문은 다 여는 바람에 별명이 여여문입니다. 제 남편이 꽤 잘생겼거든요. 동네에서 워낙 유명한 잘생긴 오빠였고 이 언니 저 언니랑 연애하는 것만 보다가 어떻게 집안 어르신들끼리 연결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총각 때 난리던 거 결혼한다고 안 난릴까요? 아주 바람피는 게 일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부터 유명하기는 했죠. 시골에서 보기 드문 하얗고 멀끔한 얼굴에 몸매는 호리호리해서 그냥 걷기만 해도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그런 외모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전답을 꽤 가지고 계셔서 딱히 돈벌이 없이도 한량처럼 살 수 있는 환경인데다가 형들도 자기네들과는 달리 뭔가 소년 같고 기티나는 동생이 신기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했던 거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험한 일은 형들이 한다같이 이상한 형제를 발휘해서 제 남편은 모두가 농사일에 시커멓게 타갈 때도 원도막에 혼자 누워 수박이며 참외를 먹으면서 노래나 하며 낮잠 자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렇게 자란 후에는 중학교 때부터 자기 때문에 죽겠다, 자기 집에 들어와서 둘째 부인으로 살라면 살겠다 하며 매달리는 여자들이 줄줄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잘생긴 아들이 은근 자랑스러우셨는지 정작 어린 아들 장가보낼 마음도 없으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선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셨다고 하네요. 물론 남편의 이런 한량 같은 생활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아들들 장가 보내는 게 일생일 때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을 때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큰형들은 진작에 내조 잘하고 농사 잘 짓는 그런 집으로 장가를 보냈지만 제 남편만큼은 어머님이 딱 하나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제 남편 얼굴 보고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여자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무던하고 무심해서 남편의 평생 바람길을 잘 견디고 살 만한 한마디로 무딘 여자를 찾으셨던 거죠. 그런 어머니 눈에 제가 띈 겁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잘생긴 오빠가 집안의 약속으로 제 남편이 된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언니들한테 조금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모두가 탐내는 남자가 내 것이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결혼 1년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남편의 바람은 이어졌고 그게 얼마나 익숙한지 바람이 아닌 삶이 되고 일상이 된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얼굴만 뜯어먹고 사는 사람 없다지만 네 남편은 그런 놈이야. 그냥 네가 아들 하나 데려왔다 생각하고 안쓰럽게 생각해줘라. 저게 나름 상처가 있어서 저래. 칭찬이 고픈 녀석이라. 미안하다. 너한테 이렇게 말해서. 너라면 그래도 끝까지 저놈 안 버리고 무난하게 살아줄 것 같아 맺어줬는데 어째 저리 정신을 못 차리는지.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들은 건데 남편이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게 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둘째 부인이신데 아버님이 바람을 펴서 몰래들임 둘째 부인이셨거든요. 미로 형들은 첫째 부인의 아들이라 우락부락 천하장사 닮은 자기 엄마를 빼다 박았고 둘째 부인은 저희 어머니를 남편이 그대로 닮은 거죠. 하긴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여자인 제가 봐도 시아버지의 첫째 부인은 우락부락하기만 하고 덩치가 아버님보다 큰 데다 무섭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분과 정략으로 결혼해서 내내 잡혀 살던 아버님이 처음으로 마음을 뺏겨 바람을 피운 게 남편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첫째 부인이 시름시름 앓을 무렵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게 문제였던 거죠.
몸에 병이 깊어서 시한부를 살고 있던 첫째 부인은 자기가 누워있는 동안 바람도 피우고 그 사이에 아들도 낳아 두 집 살림하는 시아버지의 뒤를 밟은 적이 있다고 해요. 거기서 5살 꽃처럼 고운 아기였던 제 남편에게 있는 대로 폭언을 퍼부으면서 너깟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아들들이랑 같이 크는 건 볼 수 없다.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너를 맞겠다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남편의 눈엔 낯설고 덩치 큰데 눈빛이 매섭고 형형한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날부터 10살이 넘어서까지 밤에는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귀신이 온다, 무서운 아줌마가 온다면서 수시로 울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니 어쩝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그 당시에 무슨 정신과 치료를 아셨겠어요? 상담이라는 걸 아셨겠어요? 제 남편에게 유일하게 뽑아낼 수 있었던 칭찬. 잘생겼다, 멋있다, 예쁘다 그런 말을 끝없이 하면서 뭐든 잘생겨서 괜찮다고 토닥이신 거였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남자보다 더 억셌던 자기 엄마에게 억눌려있던 남편의 형들이 비록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이복 동생과 함께 들인 여자기는 했지만 손맛 좋고 친절하고 애정도 충분히 주는 방법을 알고 있던 저희 시어머니를 생각보다 일찍 마음 열고 받아주었던 거예요. 자기네와 너무 다른 이복 동생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인정해준 덕분에 그 집으로 들어와서는 나름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 기억은 가물가물해도 상처는 패어 남아있는지라 남편은 그 이후에도 뭔가 자기가 잘못을 하면 누군가가 잘생겼으니까 용서한다라는 말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버릇이 생겼다고 해요. 그 버릇은 점점 잘생겼으니 뭐든 해도 된다는 성격으로 굳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 만에 바람을 피우다 저한테 걸려 제가 사내 안 사내 너같게 뭔데 바람을 피우냐고 했더니 정말 깜짝 놀란 동그란 눈을 하고 잘생겼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어이없는 대답의 근원을 저는 이렇게 나중에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겠어요. 상처가 성격을 만들어 굳어졌다는데 둘 중 하나잖아요. 제가 성격을 고쳐놓던가 아니면 수긍할 건 수긍하고 참고 살던가. 둘 다 쉬운 건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아이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후자를 택한 거죠. 시댁은 딸이 귀한 집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첫째 부인도 내리 아들만 낳고 어머님도 알고 보니 무남동녀 외동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을 낳았을 때 병상에 계셨던 시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셨던 시어머니가 얼마나 반짝하며 순간 힘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남편 닮아 예쁜 딸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처음에는 딸이 예뻐 좋아하던 이 사람이 점점 사람들이 자기보다 딸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아빠보다 예쁘다는 둥, 엄마 아빠 장점만 닮아서 나중에는 정말 큰 힘을 하겠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이고 아빠라는 사람이 딸한테 질투를 하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더니 그건 또 자존심에 들킨 게 속상했는지 말로는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 그날부터 또 집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딸 돌잔치도 저 혼자 준비하고 남편은 뒤늦게 부스스하게 나타나서 같이 간신히 돌잡이 정도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에 대한 기대를 그냥 놓아버렸어요. 저 혼자 애 키울 자신은 없고 그냥 시댁에서 오는 돈으로 애라도 키우고 살려면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게 낫겠다고 결정한 거죠. 제가 그렇게 드잡이를 멈추고 나니 아주 본격적으로 놀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만인의 열려문이 든 거예요. 그래도 나름 상도덕은 있는지 동네에선 안 피더라고요. 주제에 꼭 원정을 갑니다.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한 번은 가을에 버섯철이라며 동네 형들과 한 달 정도 산다니면서 버섯을 따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 한 번 얘기 들은 적은 있거든요. 가을에 나오는 좀 귀한 버섯들은 그 버섯이 피는 장소도 서로 아는 사람끼리만 아름아름 가서 따야 하고 그나마도 채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랑 같이 가야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버섯 따기 시작하면 가을 한철 일한 걸로 1년 먹고 산다는 얘기였어요.
아마 그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모양입니다. 갑자기 버섯을 따서 집안 살림에 보태겠다는 둥, 어쩌겠다는 둥 혼자서 잔뜩 들뜨더니 훌쩍 동네 형들이랑 같이 버섯을 따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잔뜩 성난 목소리에 여자 전화를 받았죠. 남편 이름을 말하며 이 인간이 네 남편이냐 그러더라고요. 뭐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담담하게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또 몇 명과 바람을 폈고 당신은 그래서 몇 번째 여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저를 붙들고 전화한 여자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세한탄을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10만이이고 산에 살고 있는데 매년 버섯철이 되면 버섯꾼들이 와서 집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항상 오는 사람들만 와서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는데 낯선 버섯꾼이 하나 왔더라. 그런데 자기한테 숲에 살아 그런지 꼭 움직이는 게 사풍거리는 요정 같다고 하고 손맛이 좋아 옆에만 있어도 살이 오르는 것 같다고 하며 그렇게 친절하게 굴더니 어느 날 슬그머니 반지 하나를 주면서 버섯철이 끝나도 혹시 자기 기억해 줄 거냐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 원참 저 그 반지 알아요. 동네 금은방에 가끔 불순물이 많이 섞인 금 있잖아요. 금이나 오래된 고금 이런 거에서 뽑은 거요. 그런 거 들어오면 가느다란 가락지 같은 걸로 일과에 만들어서 좀 싸게 팔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쨌거나 금인데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반지만 나왔다 하면 제 남편이 아주 싹 사드립니다. 오죽하면 언젠가 그 금은방 사장님이 가락지는 제 남편만 산다고 자기가 누굴 위해서 이 가락지들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을 정도예요. 이후에 저를 찾아오거나 밖에서 만난 남편의 여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 반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반지 가진 여자만 모아도 아파트 단지 하나는 채울걸요. 반지 얘기 듣는 순간 다음 이야기도 뻔히 그려졌습니다. 분명 이 남자랑 살 걸 예상하고 자기의 평범한 삶을 깨버렸다. 뭐 이런 한탄이 나올 차례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는 이 남자가 자기랑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남편한테 가열차게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했는데 버섯 다 땄으니 집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나는 뭐였냐, 너 나 갖고 논 거냐 그랬더니 버섯철에만 피어나는 포자 같은 사랑이라고 했다나요?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제가 그래서 여자한테 그랬습니다. 그런 놈한테 도란한 벌로 그냥 본인 귀 한번 후비고 잊어버리세요. 그 남자 한두 번 아닙니다. 정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모르는 여자가 불쑥 전화해서 구레구레 소리 지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받겠어요. 어지간한 바람에는 이제 저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저 못 볼 꼴 많이 봤어요. 친구들이랑 꽃놀이 갔다가 맞은편에서 다른 여자 끼고 꽃놀이 온 남편 발견해서 꽃밭 한가운데서 그 인간 쑥대밭을 만든 적도 있었고요. 빤스만 입고 문 두들기던 거 끝까지 안 열어주고 쫓아온 상대 남자한테 머리끄댕이 잡히는 거 집에서 두고 본 적도 있습니다. 아, 공항에서 전화 받은 적도 있어요. 그 멍청한 인간이 바람피는 여자랑 여행을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글쎄 패키지를 예약한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돈을 좀 아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외국어를 못하니 겁이 나서 그런 건지 그런데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가면 패키지 예약을 해도 비슷한 나이대가 있는 건 피해야 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데 아니면 아예 그런 여행을 시도하지도 말던가요. 그런데 떡하니 중년 커플들 패키지 여행을 신청한 겁니다. 재수도 참 지질이 없지 거기서 상대 여자의 절친을 맞닥뜨린 겁니다. 문제는 그 절친이 그 여자의 신우였다는 데 있는 거죠. 즉 자기 남동생이랑 결혼한 친구가 다른 남자 팔짱을 끼고 패키지 여행이랍시고 살랑거리며 나타났는데 그 꼴을 누가 두고 봅니까? 공항이 난리가 나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그 여행은 파토가 나고 그 여자 남편이 공항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비겁한 인간이 슬그머니 자기 가방 들고 공항 구석에 쭈그리고 숨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데리러 오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람 피면서 여행 갔다 파토난 남편을 데리러 가는 골빈 여자가 어딨냐고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여행 안 갔으면 바람 피운 거 아니래요. 아니, 변기에 앉았다가 변 못 보고 나오면 화장실 간 거 아니에요? 어이없는 논리에 기가 막혔지만 어쩌겠어요. 주제에 또 운전을 못하고 곱게 잘하신 양반이라 모시러 갔죠. 낯짝은 있는지 잠자고 집에 들어와서는 또 몇 달 잠잠했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여자 대여섯 명이 우르르 저희 집에 찾아와 신발도 안 벗고 집에 들어와서 그 인간 당장 우리 눈앞에 갖다 놔라 하며 소리 버럭버럭 지를 때 소고기 육개장 끓여 밥 말아 먹이고 소주 한 짝 들여와 실컷 마시며 울분 풀게 해준 게 접니다. 어지간한 꼬라지로는 꼼짝도 안 할 내공이 쌓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딱 한 번 정말 이 인간을 내가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제 딸한테 아빠가 바람피는 장면을 들켰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울며불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아빠 미친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래? 그리고 아빠라니, 갑자기 왜? 딸이 씩씩거리며 하는 얘기가 경주에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랑 다정하게 끌어안고 노는 아저씨가 보이더래요. 우리 엄마 아빠도 저렇게 다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네 하면서 들여다봤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가 바로 자기 아빠였던 거죠. 저랑 남편과는 달리 저희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질을 그대로 빼다 박은 딸은 절대 참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아빠한테 뛰어가 앞에 있던 술병을 들고 아빠 등짝을 내리친 거죠. 아이고, 딸한테 바람피다 걸려 얻어맞은 남자라니 어디 가서 참 말도 못하겠고 저는 그저 딸한테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딸이 울며불며 그러더라고요. 이런 아빠 도저히 창피해서 나는 못 살겠다. 엄마랑 아빠가 헤어지던가 아니면 자기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방팔방 바람피는 놈이 그래도 지 새끼 귀한 줄은 알아요. 딸이 그렇게 펄펄 뛰니까 이 남자가 잠깐 정신을 좀 차리는 듯 하더라고요. 딸한테 싹싹 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고 각서도 쓰고 하여간 오만 짓을 다 하더니 그 이후 몇 달은 조금 정신을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나름 일용직 일 구해서 출퇴근이라는 것도 하고 저녁에 밥 때 되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생활비를 갖다 주는 건 아니라 저는 속으로 그래, 네가 무슨 일을 하냐? 어디 가서 있다가 시간 맞춰 집에 오는 거겠지. 그래도 집으로 들어오는 게 용하다 하며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재버릇해 못 주죠. 개가 똥을 끊지 바람피는 놈이 바람을 끊겠어요. 이후에도 남편은 종종 바람피는 걸 저한테 들켰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나중에 남편한테 이랬어요. 야,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디? 바람 피라고. 대신 안 들키고 제대로 피우라는 거야. 내가 다른 여자들처럼 흥신소를 쓰니 블랙박스를 보니? 아니면 통화 추적을 하기라도 하니? 그냥 내 동네 다니면서 일상생활에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인데 이런 나한테도 들킬 정도면 너 너무 생각 없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최소한 안 들키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지 이 자식아.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바람 피우는 게 아니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이 바람처럼 불어와 자기를 스치고 가고 휘감고 가는 거래요. 그래서 반항을 할 수도 저항을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뚫린 입으로 말이 아닌 똥을 싸질러내는 것 같아 열불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참 시간이 무서운 게 한 번, 두 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분노도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이 무심해지고 무심해진다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바람도 한두 번이야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머리끄댕이도 잡고 하지만 이게 10번 20번 넘어가니까 그냥 1년에 한두 번 오는 감기인가 보다. 아이고 이번에는 좀 감기가 심하네. 이번에는 그래도 비교적 가볍게 넘어갔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또 뭔가 제 눈치를 슬슬 보며 어디에 돈 벌 기회가 있다던데 거기를 좀 몇 주 갔다 올까? 이러면 저는 이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빤스나 받고 입고 오지 마. 그리고 이상한 병 걸려오면 가만두지 않는다. 이 남자 참 멍청한 건지 아니면 뻔뻔한 건지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자기가 바람피는 걸 들킬 리는 없다라고 굳게 믿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 반반하니 여기저기 붙는 여자들은 많지 나이가 40이 넘어도 여전히 20대 미소년 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저도 문제인 게 아무리 화가 나다가도 생긋 웃으면서 다가오는 남편 얼굴을 보면 풀리는 거 있죠. 얼굴이 무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제 남편 잘생겼어요. 그 얼굴값 하느라고 모두의 삶을 태풍 속 위태위태함에 던져놓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바람을 피던 남편에게 정말로 바람이 단단히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바람을 맞았어요. 한마디로 풍에 맞은 거죠. 그것도 얼마나 웃겼냐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또 한 통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만 오면 항상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가 나서 죽이네 살리네 하는 상대 여자의 남편 전화거나 네가 이 사람 마누라냐 어쩌냐 하면서 달려드는 여자 전화거나 거의 둘 중 하나기 때문에 딱 번호만 봐도 뭔가 쎄한 느낌이 오곤 합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뜬 번호를 보고 머리끝부터 뭔가 쎄하더라고요. 조용히 받았죠. 이번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목소리가 제가 이때까지 듣던 것처럼 뭔가 화가 잔뜩 나거나 분노에 가득 차서 누군가를 죽일 듯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딘가 겁에 질려서 어버버 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마누라랑 뒹굴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달려드는데 자기가 손도 대기 전에 갑자기 헉소리를 내면서 쓰러지더라.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다. 입이 돌아간 것 같다. 근데 나는 잘못 없고 일단 병원으로 옮겼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세상에 입이 돌아간 채 남편이 거기 누워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통이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참 가지가지한다. 네가 이제 바람을 피다 못해. 네 몸으로 고스란히 바람을 맞이했구나. 아이고 웬수야. 사실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남편이랑 살면서 40대 되고 50대 되면 그래도 좀 힘 빠져서 바람을 덜 피겠거니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을 맞아서 집에 들어앉아 누워 바람을 안 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참 제 팔자도 기구하다 싶어 어이가 없으면서도 저만 보면 불쌍한 눈으로 누워 입만 뻐끔거리고 있는 남편을 보면 또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고 복잡한 마음에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정말 바람처럼 살던 자신이 그렇게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옴짝달싹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눈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이 매일 질질 짜지를 않나. 간신히 입을 움직일 수 있으면 저한테 미안하다 중얼거리지를 않나. 아유 그 꼴을 보고 있으려니까 차라리 나가서 바람 피고 들어오는 게 제가 오히려 속은 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누워있는 꼴은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누워도 내 남편이고 애 아빠인데 쌓인 게 미운정이라고 어쩔 수 없이 지극정성으로 수발 들고 어떻게 하던 회복할 수 있게 재활치료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에게 대한 정이 별로 없는 딸은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무슨 요양병원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자기를 어디 갖다 버리려는 건 줄 아는지 난리를 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안 보내.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 난생 처음으로 제 말을 듣더라고요. 안 보낸다 하니 가만히 있으면서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 입을 뻐끔거리며 자기 병원 보내지 말라고 여기 있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 왜 쓸데없이 돌아가신 시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나요? 하필 그 순간에 아들 하나 들인데 돌봐달라고 하신 그 말이 불쑥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아들이면 병원으로 보내겠냐? 집에서 내가 돌보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 팔자 제가 볶는 거죠. 여튼 남편의 재활치료에 대한 의지는 정말 컸습니다. 오죽하면 제 딸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얼른 건강해진 다음에 더 가열차게 바람 피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유, 몰라. 이제 바람을 피던 말든 알아서 하라 그래. 예, 그리고 저러고 있다가 건강해져서 또 바람 피우면 나는 그건 정말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만한 재주가 어딨니? 그렇게 바람 피는 재주 찾기도 힘들다. 저 상황에서 다시 건강해진 다음에 바람 피는 건 이제 인정해줘야 돼. 그게 보통 의지로 되는 일이니? 몸에 바람 맞은 거 이겨내고 바람을 또 피우는 게. 예, TV에 나올 일이다. 저랑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남편은 진짜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오죽하면 병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의지를 불태우는 환자는 참 드문데 정말 생애의 의지가 대단하다며 고개를 내저을 정도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루하루가 그저 힘들고 고되기만 했습니다. 말이 병수발 뒤치다거리지 애 하나 키우는 거와 다름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소변도 받아냈어야 했는데 그나마 남편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다음부터는 대소변까지는 받아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건강을 찾은 남편은 정말로 뭔가 절치부심이라도 한 듯 저한테 항상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이번 열로 깨달은 게 있어. 아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저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는 거야. 나 앞으로 정말로 딴짓 안 하고 이 가족한테만 충실하려고. 가족이 최고야. 아무렴 가족만한 게 없어. 이제 아무한테도 눈길 안 주고 오직 내 가족만 보면서 살 거야.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 내가 앞으로 정말 우리 가족만 보고 열심히 살게. 내가 진짜 당신한테 못할 짓 많이 했다. 이런 나 안 버리고 이 끝까지 잘 돌봐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은 정말 손녀야 손녀. 열려문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해. 앞으로 내 별명이 열려문이 아니고 이 당신 별명 열려문 하자. 아이고, 그런데 제가 그런 소리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이 남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소리, 앞으로는 가족만 볼 거라는 소리, 다시는 바람 안 피우겠다는 소리만 모아서 책을 냈어도 전집 한 권은 나왔을 거예요. 당연히 이번에도 안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오긴 했습니다. 행동도 예전과는 조금 다르고 정말 회복을 한 다음부터 이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가 이번엔 좀 믿을만 한가라는 느낌을 가지게끔 하더라고요. 일단 걷는 것, 움직이는 것이 조금 자유로워지자 바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단 한 번도 가정을 위해 돈이라는 걸 벌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나마 시부모님이 남겨주신 전답이 조금 있어서 거기서 매년 생활비 할 정도의 소위 말해 땅 빌려준 값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거 가지고 여기저기 돈 뿌리면서 다른 여자들한테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는 건 했어도 본인 스스로는 한 푼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벌겠다고 하니 처음엔 제가 코웃음을 쳤죠. 평생 놀고 먹던 인간이 무슨 돈을 버냐. 그냥 까먹지만 말고 집에 얌전히 붙어 있어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자기 바뀌었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뢰 없는 사람 믿기가 참 어려운 거 아시죠? 한 귀로 듣고 당연히 그래서 한 귀로 흘렸죠. 내가 네 말을 믿느니 차라리 길 가던 강아지가 왈하는 소리를 사람 소리로 듣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걸 시작할 때도 조금 놀라긴 했지만 뭐 얼마나 가겠나 싶은 마음에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네 달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생활비라고 돈 50을 받은 달에 도저히 돈을 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신기루 같은 거. 이 돈을 쓰면 모든 게 다 현실로 돌아와서 꿈에서 확 깨어날 것 같은 그런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50만 원이 대체 뭐라고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봉투째 고스란히 화장대 서랍에 넣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살다 살다 내 팔자에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라는 걸 다 손에 쥐어보네.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몹시 미안한 얼굴로 이때까지 자기가 못나고 도움 안 되는 남편이어서 미안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레파토리가 항상 그랬거든요. 남편이 뭔가 사고를 치고 그러다가 후회하고 사과를 하고 저는 그걸 받아주고 안심하던 찰나에 완전 뒤통수 맞고 그제야 제 스스로에게 너 또 속았다, 이번에도 속았다 하면서 가슴 쿵쿵 치며 자신을 원망하는 거. 그게 제가 평생 반복해온 레파토리니까요. 혼자 고민을 하다 제 딸한테 그랬습니다. 네 아빠 혹시 풍이 다른 데로 온 거 아닐까? 그러게 엄마, 나도 좀 불안해. 아빠 좀 이상하지 않아?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그게 저승사자가 죽기 전에 그래도 사람 구실 한 번은 하고 가라고 기회 주는 거랬는데. 네 아빠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며칠 전에는 나한테 오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가 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다. 평범한 아빠, 좋은 아빠가 돼주지 못할 망정 평생 남을 수학여행 추억을 그런 식으로 망치게 해서 미안했다고 펑펑 울더라니까. 네 앞에서 사과를 하고 울었어?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저씨 왜 이러세요? 누구신데 여기서 이러세요? 라고 할 뻔했어. 얘는 그래도 아빠한테 아저씨가 뭐니? 아니 너무 낯설잖아. 내 아빠라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엄마는 지금 저런 모습 받아들여져?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못 믿겠어. 이거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다. 뭔가 큰 사고 치기 전에 네 아빠가 뭔가 작업치는 그런 느낌 들어. 엄마, 나도 그 생각했어. 아빠 혹시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라 완전 무슨 딴살림 차리려고 그 전에 엄마랑 나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저와 제 딸이 가진 남편에 대한 불신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하는 행동을 조금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모녀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신뢰를 주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인데 당연히 하루아침에 날 믿어줄 리 없지. 알아. 그래서 나 서운해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살면서 내가 더 잘하고 노력하고 이 바뀐 모습으로 증명하는 것밖에 내가 할 게 없네. 그러면서 남편은 성실함을 잃지 않는 삶을 거의 반년째 살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쯤 되니까 또 사람이 간사하게 스르륵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제 인생의 반을 속썩였던 사람인데 고작 반년으로 마음이 호로록 풀어지는 걸 보면 그래도 아직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긴 하나보다 하면서도 이런 내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려나 하는 희망도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좀 변해가나 좀 믿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놓으려는 찰나 항상 뒤통수는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갈기는 법이죠. 그런 희망을 무색하게 만드는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을 찾는 차분한 목소리의 남자였습니다.
전화기 속에서 남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지그시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많이 참았다 하는 생각과 함께 잠시나마 남편의 변화를 믿고 설레었던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밀려와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담담하게 지금 남편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들켜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모르겠다거나 문 잠그고 안 나오고 있어서 사람 부르는 중이라거나 아주 드문 경우 자기가 잡고 있다는 대답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혹시 바람 피운 게 아니라 또 풍이 도졌나 싶은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한번 쓰러진 전적이 있어서 병원에서 오는 전화는 항상 긴장을 하면서 받곤 했었는데 이번 병원은 저희가 다니던 병원이 아니라 몰랐던 거죠. 제가 전화기를 붙들고 어버버 하고 있자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에 와서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요. 얼른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해서 딸이랑 같이 들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쓰러진 거예요? 어디서요? 일단 의식은 조금씩 돌아오시는 상태이긴 한데 빨리 좀 오시겠어요? 저희한테 지금 핸드폰밖에 없어서요. 핸드폰밖에 없다뇨? 그럼 어디서 퍽치기 같은 거라도 당한 거예요? 다른 소지품은 없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뭔가 머뭇거리면서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리고 수화기를 맞고 옆에 사람에게 뭔가 물어보는데 어렴풋이 들어도 이거 말해도 되냐, 말해줘야 하냐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어온 세월이 얼마인데 그 말이 뜻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혹시 이 사람이 또 바람 피우다가 현장에서 풍을 맞고 쓰러진 게 아닐까. 그래서 말을 못 해주나 싶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어디서부터 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저희 쪽으로 들어오실 때 속옷만 입고 오셨어요. 속옷이요? 아니 왜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도 모르겠고 속옷 허리춤에 핸드폰만 끼워진 상태로 실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서 이런 차림이 되신 건지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쓰러지긴 쓰러졌는데 알몸으로 실려왔다는 거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팬티바람으로 실려온 거죠. 그것도 핸드폰은 허리춤에 낀 채 말입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왜 팬티바람으로 그러고 다니는 걸까요? 스피커폰으로 얘기를 듣고 있던 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딸이 그러더라고요. 와 어쩐지 길게 간다 했다. 그래 길게 간다 했어. 반년이면 우리 아빠 영혼까지 끌어모아 잘 참았네. 하다하다 이제는 빤스바람으로 병원으로 실려가? 엄마 이건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해도 안 믿을 것 같아. 아니 이런 사람이 또 어딨어. 엄마 그냥 이참에 아빠랑 정리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재버릇해 못 준다고 이거 절대 못 고쳐. 엄마 괜히 인생 허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새 인생 찾아. 엄마가 그렇게 수발들어서 기껏 사람 구실 만들어놨더니 봐봐 엄마 받는 전화는 대체 무슨 전화인지. 병원에서 빤스바람으로 실려왔다는 전화나 받고. 엄마 인생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 난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딸로서도 여자로서도 나는 이 인생은 아니라고 봐. 엄마 그냥 헤어져. 헤어지는 게 맞겠다. 엄마, 그렇게 하자. 예.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 잠깐 조용히 좀 해봐. 아니, 나 이번에는 조용히 못 있겠어. 엄마가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게 무슨 신호인 줄 알아? 아직 엄마는 아빠를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인내를 찾아보겠다. 만약 그 인내가 남아있지 않다면 긁어 모아서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신호야. 엄마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정말로 생각한 적 있어? 없잖아.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러고 산 거잖아. 엄마,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나 엄마처럼 살까봐 결혼 생각도 없지만 만약에 결혼하더라도 아빠 손잡고 식장 들어가고 싶지 않아. 수많은 여자 손잡고 바람핀 아빠 손잡고
내 인생 또 다른 시작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다 정말 죽을 만큼 창피해. 딸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던지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다른 데서 모욕감을 주고 창피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상대방 욕하면서 네가 뭘 알아서 그래 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자식 앞에 부끄러운 건 참 장사 없습니다. 자식한테 부끄러운 것만큼 견디기 힘든 게 또 있을까요? 제가 너무나 민망해서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번에는 참을 만큼 참은 것 같다. 일단 그래도 사람이 쓰러졌다니까 병원에는 가보자, 응? 이것 봐, 엄마 또 약한 모습 보이잖아. 아니 솔직히 가족이 우리밖에 없어? 병원에도 가지 마. 그냥 알아서 하고 나오라고 그래. 삼촌들한테 가서 뒤치다꺼리 하라고 하든가. 언제까지 엄마가 뒤치다꺼리 할 거야? 삼촌들도 책임 있어. 아빠 잘할 때 오냐오냐 받아준 책임. 지금이라도 그 책임 지시라 그래. 아유, 각각 다 자기 가정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어쨌든 결혼했으니 책임은 나지 뭐. 그래도 너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 아빠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체 엄마는 지금까지 내 얘기를 어디로 들은 거야? 제대로 내 말 듣기는 한 거야? 엄마, 아빠를 고를 수 있었으면 나는 그분을 아빠로 고르지 않았어. 아니, 한 번이라도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해준 적이 있어? 엄마한텐 진짜 미안하지만 아빠는 나한테 한 번도 자랑스러운 아빠인 적 없었어. 나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때 아빠가 그렇게 바람피는 거, 내가 아빠 등짝 술병으로 후려친 거 우리 학교에 소문 짱 났었거든. 별명이 뭐였는 줄 알아? 열여문 소주녀였어. 열여문을 소주병으로 후드려 팼다고. 열여문 소주병이었다고. 열소. 내가 그 별명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마 엄마는 꿈에도 생각 못할 거야. 나 그래서 지금도 엄마 고등학교 동창회는 안 나가. 열여문 소주병 소리 들을까봐. 나 지금도 소주 안 먹어. 그때 기억나서. 자식한테 이런 트라우마 주는 거 그거 연우 아빠는 못할 짓이잖아. 그런데 우리 아빠는 그걸 수십 년 동안 수백 번을 했어. 나 이번엔 진짜로 아빠 내 마음속에서 놓으려고. 엄마도 그러니까 아빠 놔. 더 이상 아빠 가망 없어. 구제불능 최악이라고. 가망이 없다는 말이 정말 가슴 깊이 태부를 찔러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가망이 없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채로 살아야 한다는 게 제 신조 아닌 신조입니다. 가망이 없다는 말은 완전한 희망 묵살의 친절한 표현이잖아요. 안 됩니다라는 말이 차라리 나아요. 거기에는 될 방법을 찾아봐요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망이 없다는 건 그 뒤에 혹 있을지도 모를 작은 희망까지 없애는 말인 것 같아서 전 그 말이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풍으로 쓰러졌을 때도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었습니다. 선생님, 완전히 숨 끊어지기 전에는 죄송한데 가망 없단 말씀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 딸 입에서 나온 가망이 없다는 말은 저한테도 역시나 가망이 없다. 그래 이걸로 끝이다라는 체념을 함께 주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엄마도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아. 일단 그래도 병원에 사람이 들어있다니까 가서 들여다보기나 하자. 그러고 병원을 갔는데 간호사들이 제가 남편을 찾으니까 흘끔 저를 보면서 뭔가 쑥덕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반스만 입고 들어온 남자 아내라는 사실에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겠죠. 그러면 소지품은 아무것도 없었나요? 핸드폰은 손에 꼭 쥐고 계셨어요. 절대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그려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또 누구랑 바람을 피우다가 그 배우자나 가족이나 하여간 들킬 만한 사람이 뛰쳐 들어오니 빤스만 입고 또 어디선가 뛰어내려 달리다가 풍을 맞은 거겠죠. 풍을 맞은 건지 쇼크를 받은 건지 정확하게 증상이 뭔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랬더니 예전에 풍이 왔던 곳에 다시 한번 쇼크가 왔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완전히 쓰러지는 건 아니고
아마 조금 안정 취하고 그러면 깨어날 것 같다고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차라리 아예 계속 기절한 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넌 일어나는 순간부터 사고 뭉치니 그냥 차라리 일어나지 마. 그런데 참 그런 소원을 또 하늘은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남편은 이틀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아직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입을 움찔움찔거리면서 뭐라고 자꾸 말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기 여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입 다물어. 아이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난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오해야 오해. 아니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말하기가 힘이 들어. 뭐 좀 쓸 것 좀. 하지 마.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뭔가 되게 애절한 눈빛으로 손짓 발짓을 해대며 뭔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그래도 뭔가 자꾸 말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더니 결국 손으로 뭔가 쓰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종이 쪽지 하나와 펜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거기에 글씨를 하나 쓰더라고요. 청수장. 뭐야, 술집이야? 이 술집 양한테 너 끼워놨다고 전해주라고 그러는 거야, 뭐야? 남편이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밑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청수장 가서 내 옷 좀 갖다 줘. 그리고 거기 주인한테 얘기 좀 해줘 라는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대체 청수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깨어나자마자 거기부터 가서 뭔 얘기를 하고 오라는 건지 기가 막혀서 알겠다고 남편의 손에서 휙 종이 쪽지를 낚아채서 청수장에 찾아갔습니다. 뭐가 되었건 간에 풀리지 않은 분을 거기에다가라도 풀어야겠다는 전투력을 가득 안고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술집이라고 생각한 그곳은 목욕탕이더라고요. 대체 여기를 왜 가라고 했던 건지 싶은 생각에 조심스레 문을 두들겼습니다. 계세요? 안에서 저와 나이가 엇비슷한 아줌마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이 여잔가? 하며 쳐다보았는데 남편이 지금까지 만났던 취향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불이 나게 나온 여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만 보며 서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여자가 제가 미친 것처럼 보였는지 한 발 물러서서 잔뜩 경계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저기 제 남편이 여기서 옷 좀 갖다 달라고. 어머, 김씨 아저씨 아내예요? 아우 내가 정말 놀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병원으로 일단 보내기는 했는데 가족이 아니니까 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지금 괜찮아요, 김씨 아저씨?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아우, 김씨 아저씨가 우리 집에서 때밀이 배우겠다고. 이 때밀이가 돈벌이가 좀 되거든. 근데 마침 우리 남편이 후계자를 찾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딱 김씨 아저씨가 나타나서 몇 날 며칠을 우리 남편한테 자기 잘할 수 있다고 자기 좀 알려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한 달째 와가지고 아르바이트처럼 돈도 안 받고 그렇게 때밀이 하는 거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고 픽 쓰러지는데 세상에 놀라가지고 일단 나는 119 부르고 우리 남편은 대충 아무 팬티만 입혀서 병원으로 싣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도 여기 가게를 닫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병원에 물어봐도 가족 아니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몰래 가족 행세하면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아유 다행이에요. 아 그랬군요. 네 괜찮아요. 정신 차렸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여기서 때밀이를 배웠다고요? 죄송해요. 저는 들은 게 없어서.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때까지 가족들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 죄값 가족들한테 갚으려면 평생 직업으로 이거 해서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아유, 사람이 참 성실했는데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정말 뭔가 깊이 후회하고 결심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성실하다고요? 남편에게서 성실이라는 건 정말 처음 듣는 말이라 갑자기 눈물이 왈칵 솟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랑 딸은 남편이 쓸데없는 짓 하다 다시 바람피다 실려온 거라고 단단히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랬어요. 남편은 어떡하든 식구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자기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려고 때밀이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풍이 왔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너무 더운 온도가 힘들었겠죠. 게다가 계속 힘도 써야 하는 일이잖아요. 혼자 무리하다가 쓰러졌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잔뜩 오해하고 미워했던 게 죄스럽더라고요. 사람이 참 웃기죠. 그 사람이 저를 평생 힘들게 한 건 그새 잊어버리고 제가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했던 것만 제 마음에 남아서 가슴에 치게 만드니 말입니다. 저는 곧장 딸에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어요. 딸도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식피식 웃다가 누워있는 자기 아빠 방향을 바라보고는 금세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녀석도 마음이 여린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대요. 하여간 비유하지도 못하게 진짜 우리 김씨아버지 가지가지 하신다. 그치 엄마? 그러게. 아니 평생 힘 한 번 안 써본 사람이 왜 갑자기 때밀이는 한다고 나서서. 아이고 세상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니 그런 말이라도 하든가. 왜 말도 없이 해? 내가 뭐 그거 한다고 그러면 말려? 아유 또 아빠 성질에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거나 어느 날 짜잔하고 싶어서 자기 딴에는 오만 신나는 상상 다 하면서 했을 거야. 안 그랬겠어? 아유 속상해 진짜. 나랑 대체 무슨 원수를 졌다고 끝까지 저런다니 네 아빠는? 그러게 나도 속상하네. 어쨌건 아빠 괜찮겠지? 괜찮겠지. 예,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 끝까지 잘 버텨서 끝까지 살아남는다. 네 아빠 절대 저렇게 안 가. 목욕탕에서 가져온 옷더미를 갖고 남편 앞에 탁 내려놓으면서 남편을 가만히 노려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혼자서 배실배실 웃는 거 있죠. 그리고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는 입술을 가지고 뻐끔하면서 미안해 놀랐지. 그냥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걸로 안 놀라게 해줘도 나 이미 충분히 당신 때문에 가슴 철렁철렁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제발 더 이상은 나 좀 놀라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배실배실 또 웃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면서 남편이 제 손에 가만히 잡아주는데 아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요? 정말 밉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유 이 왼수 정말 상왼수야. 속 좀 그만 썩여라. 내가 당신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어.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나 정말 당신이랑 애한테 잘하고 싶어. 응? 정말 미안해. 응? 미안해. 문 밖에서 딸이 저희를 보면서 아이고 어이구 하며 한숨을 쉬다가 가슴도 쳤다가 아빠를 가만히 노려보기도 했다가 결국에는 와서 웃으며 안아주더라고요. 철 좀 들자 철 좀. 우리 아빠 제발 철 좀 들자. 알았어. 아이 아빠 철 들 거야. 너도 이제 아빠를 용서해주면 뭐지? 용서하고 말고가 뭐 있어. 미운하고 나 어쨌건 아빠인데. 딸은 고맙게도 저와 남편을 함께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서로 석석이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남편이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이미 평생 썩을 속이 다 썩어서 더 이상 그럴 일이 남아있나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딸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두 번째 바람을 맞고 쓰러진 후
꽤 괜찮은 바람을 우리 가정에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피는 그런 바람이요. 남편의 새로운 바람은 꽤 만족스러워요. 젊었을 때 못했던 걸 다 해주려는 듯 저한테도 아주 잘하고요. 딸한테도 충성을 다합니다. 딸이 뒤늦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나 잘할 때 진작에 이렇게 딸바보 해줬으면 내가 참 아빠랑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깨달으신 거 아니야. 남편도 그게 많이 후회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죠. 어쨌건 저희 가족은 평생 처음으로 정말 단란한 가족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이제 저랑 어디를 가서 주변에 아무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남편이 눈도 한번 안 돌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전에는 제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본인이 흘끔 돌아가는 눈을 주체 못해 계속 쳐다봤다면 이제는 정말 예쁜 여자가 옆을 지나가도 진짜 투명인간인 것처럼 아무런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무래도 남편의 몸을 치고 지나간 바람이 바람기까지 싹 가져간 모양입니다.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여자다운 여자, 마누라 취급받고 사는 것 같아 행복한 요즘입니다. 요즘 같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